현재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또는 복용 예정이시라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먹었을 때 어떤 약은 살이 엄청나게 빠지고 또 어떤 약은 오히려 살을 찌우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숨겨진 원리와 대처법까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 약사. 안녕하세요. 모든 약의 모든 정보 모모 약사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약들이 있죠. 바로 마운자로와 위고비인데요. 이 약들은 원래 제2형 당뇨병의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까지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당뇨병 치료의 트렌드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이 체중을 함께 관리해서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대한당뇨병학회나 미국 당뇨병학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비만이나 과체중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는 체중 감소에 이점이 있는 약물들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 빠지는 당뇨약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의 살을 빼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은 SGLT2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이름 끝에 글리플로찐으로 끝나는데요. 다파글리플로찐, 엠파글리플로찐, 카나글리플로찐과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은 혈중에 존재하는 당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래 우리의 신장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SGLT2라는 수송체를 통해서 100% 재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수송체를 막아버리면 매일 약 60에서 100g 정도의 포도당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 100g이면 약 400칼로리에 해당하는데요. 150g짜리 햇반 2개에 해당하는 열량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니까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116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SGLT2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대조군에 대비해서 평균 1.79kg의 체중 감소와 BMI가 0.7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장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 SGLT2뿐만이 아니라 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까지 이중으로 억제하는 SGLT1, SGLT2 이중 억제제의 경우에는 체중의 감량 효과가 평균 2.4kg로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약물은 요즘 가장 핫한 GLP-1 작용제입니다. 주사제로 나오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대표적인 약물인데요. 이 약들은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서 체중을 줄이는데 그 기전이 아주 정교합니다. 우리 몸의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은 식사 후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중추신경계, 특히 식욕을 관장하는 시상 하부에 직접 작용을 해서 이미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위장간의 운동을 늦춰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포만감이 지속되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는 정말 놀라운데요. 비만을 동반한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스텝 2 임상시험에서 이 세마글루타이드 2.4ml를 주 1회 투여한 환자들은 68주 만에 평균 9.6%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위약을 투여받은 대조군이 3.4% 줄어든 것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인 결과죠. 여기에 더해 GIP 호르몬까지 결합한 이중 작용제인 티르제파타이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8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 데이터를 보면 위약에 대비해서 티르제파타이드 15ml를 투여한 군은 평균 9.57kg의 체중 감소를 보였고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2ml를 투여한 군은 4.97kg의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티르제파타이드가 체중 감량 면에서는 한층 더 우수한 성능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약물은 당뇨약의 가장 기본인 메트포르민과 탄수화물의 분해를 억제하는 알파글리코시다제 억제제입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1차로 선택되는 약물인데요.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요. 세포에 인슐린 민감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독특하게도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신호를 억제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감수성을 향상시켜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효소인 이 AMPK를 활성화시켜서 운동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방을 태우게 하는데요. 이 장기 관찰 연구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2.5kg의 체중 감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요. 특히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는 다이어트는 수분과 근육이 같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메트포르민을 통한 감량은 거의 대부분이 순수 지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 매우 건강한 감량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알파 글리코시다제 억제제 역시 크지는 않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른 당뇨약인 DPP-4 억제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 1.23kg 정도 체중을 추가로 더 줄여주는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살이 찌는 당뇨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살이 찌는 당뇨약이라고 해서 결코 나쁜 약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꼭 필요해서 쓰는 약들이고요. 왜 살이 찌는지 기전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살이 찌는 당뇨약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 강화 효과가 가장 강력하고 역사가 깊은 인슐린 주사제입니다. 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첫 해에 보통 평균 4kg 정도 안팎의 체중 증가를 겪게 되는데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살이 찌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칼로리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치료 전에는 혈당이 너무 높아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칼로리 소실이 줄어드니까 체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인슐린 고유의 이 동화작용과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슐린은 남아도는 영양소를 지방이나 단백질 형태로 몸에 저장하고 합성하는 대표적인 동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강하게 차단하고요. 반대로 지방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것은 활성화시킵니다. 이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적극적으로 우겨넣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혈당 예방을 위한 방어적인 섭취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다 보면 간혹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요. 이 저혈당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섭취가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물은 흔히 처방되는 당뇨약인데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썰폰 요소제입니다. 이 글리메피리드나 글리클라짓과 같은 성분의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강하게 뿜어내도록 직접 자극을 합니다. 기전상 우리 몸의 인슐린 농도를 직접 강제로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았을 때와 아주 유사한 체중 증가 기전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썰폰 요소제는요,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혈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주 간식을 먹게 되는데 임상시험에서 썰폰 요소제 복용군은 위약이나 메트포르민에 대비해서 최대 2.3kg의 유의미한 체중 증가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아주 훌륭한 약인데요. 바로 피오글리타존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대략 평균 1.7kg에서 2.7kg 정도의 몸무게가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독특한 기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재분배인데요. 이 약은 우리 몸의 PPAR 감마라는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유해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대신에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에 이 안전하고 건강한 피하지방 세포의 분할을 촉진합니다. 즉 복부 안에 있던 나쁜 지방을 팔다리의 건강한 지방세포로 이사시키는 과정에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지방간을 완화한다거나 심혈관 보호라는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두 번째는 수분 저류 현상입니다. 이 피오글리타존은 신장의 세뇨관을 자극해서 나트륨과 수분의 흡수를 증가시키는데요. 이 혈액 속에 수분이 과도하게 저류되면서 몸이 붓는 부종 현상이 동반되고요.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하시는 환자, 특히 여성 환자분들과 과거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집중하셔야 합니다. 피오글리타존은요, 체중 증가 외에도 뼈 건강에 치명적인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 속에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지방세포로 모두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피오글리타존이 PPAR 감마를 자극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들이 뼈 대신에 지방세포 쪽으로만 분화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새로운 뼈의 형성은 급격하게 억제되고요. 기존 뼈를 갉아먹는 활성은 가속화돼서 골밀도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실제 최신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하면 전체 골절 발생 위험이 2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서 그 위험성은 무려 56%나 폭증했는데요. 폐경 후에 이 에스트로겐 감소와 겹칠 경우에는 골다공증성 대퇴골 척추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거 뇌졸중을 겪었던 환자의 경우에도 골절 위험이 41%나 증가했는데요. 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사지마비나 보행이 어렵고 낙상의 위험까지 높은 상태에서 뼈 자체의 강도까지 약해지니까 가벼운 낙상에도 다리나 척추에 심각한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오글리타존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평소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을 꾸준하게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조합을 칼마디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이 칼마디에 비타민 K2가 배합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K2가 배합이 되면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나 치아로 이동을 해서 흡수되도록 촉진을 합니다. 또 혈관의 석회화까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K2가 너무 저용량으로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이 약국 전용으로 나오는 제품 중에 비타민 K2가 1일 기준치 100%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시거나 더보기란에 구입처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 빠지는 약의 대단함도 보았고요. 살찌는 약과 그 무시무시한 골절의 부작용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사님, 그러면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면서 혈당만 무난하고 안전하게 잡아주는 중간지대 약물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임상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DPP-4 억제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약들은 대부분 이름 끝에 글립틴으로 끝나는데요. 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삭사글립틴, 리나글립틴과 같은 약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은 식사 후 장에서 나오는 천연 인크레틴 호르몬이 몸 안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몸에서 필요할 때만 자연스럽게 인슐린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저혈당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와 장기 데이터를 검토해 보아도 DPP-4 억제제 투여고는 체중의 변화가 거의 없는 체중 중립 상태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한 대사적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혈당 수치만 바로잡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쯤 되면 살 빠지고 혈당도 잘 떨어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당뇨약이 오히려 환자에게 심각한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에는 비만하지 않고 체격이 왜소하거나 평범한 마른 당뇨 환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70대나 80대 이상의 노쇠한 고령의 당뇨 환자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 가뜩이나 식사량이 부족해서 영양 불균형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혈당 수치 자체는 일시적으로 잘 내려갈지 몰라도 영양 섭취 급감으로 인해서 근육량이 급격히 손실되는 근간소증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해주는 거대한 대사 청소기와 같습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오히려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지탱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나아가서 사망률까지 극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겪고 있거나 이미 영양 불량 상태이거나 변비 등의 소화기 문제가 심각한 이 고령층 환자에게는 GLP-1 기반의 체중 감소 치료제를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살 빠지는 약물들이 가진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있는 GLP-1 작용제는요, 심한 구역질, 오심, 구토, 변비, 가스팽만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지만 급성 췌장염 같은 췌장 손상 위험에 대한 경고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는 SGLT2 억제제의 경우에는 비뇨기 감염의 부작용이 꽤 흔합니다. 매일 소변으로 이 다량의 포도당을 배출하다 보면 요도와 생식기 주변에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여성 환자들은 요로 감염이나 질염과 같은 부작용을 매우 빈번하게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당뇨 치료의 진짜 종착지는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한 대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 약 먹고 살이 빠졌다고 해서 나에게 무조건 좋은 약은 아닌 것입니다. 이 내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 췌장의 상태, 나이, 동반된 심장 질환이나 신장의 질환, 평소 식사량과 근육량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약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당뇨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꼼꼼하게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과 조합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변에 당뇨약을 드시면서 체중 변화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